자, 페이지 110페이지. 주기율표 같습니다. 주기율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기율표를 잘 외우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니네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은 좀 잘 외워주세요. 이 단어는 주기율표를 제대로 갖고 놀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주기율표 잘 외우세요. 자, 주기율표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이건 수능에 잘 안 나옵니다. 뭐만 나와? 내신에만 나와요. 그러니 내신용으로는 하나는 외워줍시다.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베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초창기에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베베라이너. 새쌍원소설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새쌍원소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 3마리를 데려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3마리를 데려다가 세로줄로 배열해요.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인 거야. 이렇게 해놓고 3개씩 쌍으로 묶는 겁니다. 뭐 별표, 오각형, 육각형, 뭐 이런 애들. 요렇게가 화학적 성질이 같고요. 요렇게가 화학적 성질이 같아요. 이렇게 화학적 성질이 같은 애를 3쌍씩 묶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나는데 얘와 얘를 더한 가운데 애가 평균값을 가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찾아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원자량을 비교해 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원자량이 얘가 4였어. 얘가 20이었어. 그럼 가운데는 원자량이 얼마니? 이걸 대충 계산해서 추측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삼각형에 있는 애는 원자량이 약 12 정도가 되겠지. 평균값을 가지는 거죠. 이걸 새쌍원소설이라 그래요. 그럼 나중에 뭔가가 하나 또 비슷한 성질에 있는 애가 또 찾아진다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있으니까 요 값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요 값이 평균값이 돼야 되니까. 할 수 있겠니? 그럼 얘는 약 28 정도의 무언가를 가지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하나씩 원소를 찾는 방법들을 찾아낸 사람이 베베라이너. 지금은 안 써요. 순서만 외웁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애가 베베라이너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뉴렌즈라는 사람이에요. 거기 나오면 뉴렌즈 뭐 이렇게 써있습니다. 뉴렌즈. 됐지? 뉴렌즈 뭐라고? 옥타브설 이렇게 씁니다. 옥타브설. 얘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를 세로에 배열할 건데 이 녀석은 옥타브설이죠. 옥타브가 뭐야? 도레미파솔라시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를 찾았어. 레, 미, 파, 솔, 라, 시 이렇게 원소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또 봤더니 얘가 시랑 똑같은 성질을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어. 그러면 걔 밑에다가 시. 도라는 애가 나오면 밑에다가 도. 이렇게 해서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애를 세로줄로 이렇게 배열해 가기 시작했던 거죠. 됐나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나마, 알시, 푸스, 클. 됐나요? 칼륨, 칼슘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지금 안 쓰죠? 왜 안 쓰니? 원소가 가로줄로 보면 리베붕, 탄질산, 플로린, 네온이잖아요. 요 끝에 있는 뭐 하나가 없지, 그지? 이 당시에는 비활성 기체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비활성 기체가 뭔지 몰랐어. 그래서 비활성 기체 칸이 메꿔지지 않았던 거죠. 완벽하지가 않지, 그지? 그래서 지금도 사용하지 않아요. 수능에 내겠니? 아니요. 내신용이에요. 외우세요. 내신용은 간단하게 세 번째, 니네 책에 나오는 세 번째 멘델레이프 별표 치세요. 멘델레이프. 중요합니다. 멘델레이프부터 시험 문제예요. 멘델레이프 뭘 밑줄 그는 거냐면 책에 원자량 순으로 배열. 여기다 밑줄 그세요. 멘델레이프는 원자량 순으로 배열한 사람이에요. 원자량이 작은 애부터 큰 애까지 차근차근 배열합시다. 요게 멘델레이프입니다. 또 하나 멘델레이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동그라미 치세요. 뭐냐면 멘델레이프 원소들의 원자량 수로 배열했을 때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걸 발견하고 그 다음 동그라미 최초의 주기율표 보여요?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멘델레예요. 니네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멘델레예요.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어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네 번째, 모즐리. 이 녀석 중요한 단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쓰는 거야. 뭐라고? 원자 번호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한 사람이 모즐리예요. 됐나요? 원자 번호. 니네들이 원자 번호를 외우고 있죠.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고 있지, 그치? 그 원자 번호 순서대로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모즐리가 됩니다. 그럼 이쪽에 111페이지에 나오는 주기율표는 누구 거? 111페이지에 나오는 주기율표는 누구 거? 현대의 주기율표가 모즐리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니네들이 지금 보고 있는 주기율표는 모즐리 겁니다. 그러니 시험 문제 이거 중요해.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다,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꼭 구별하세요. 내신용이니까요. 됐죠? 주기율표는 간단하게 해요. 주기율표는 족이라는 애가 있어. 족. 세로줄을 족이라고 합니다. 얘랑은 같은 족이에요. 리튬, 나트륨, 칼륨은 같은 족이에요. 족은 거기에 나오죠. 세로줄.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쓰세요. 원자과 전자수 이렇게 씁니다. 족은 원자과 전자수랑 같은 말이에요. 족, 원자과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를 세로줄로 배열하고 걔네들을 가족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죠. 원자과 전자가 같으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걔를 족이라고 하자. 1족부터 18족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3족부터 12족까지는 안 배워요. 그러니 니네들은 고3 끝날 때까지 1족, 2족, 13족, 14족 이렇게 배우셔야 됩니다. 또 하나 주기에다가도 하나 써볼까요? 주기는 가로줄이거든요. 가로줄을 주기라 그래요. 그치? 리베붕, 탄질산, 플루오린, 네온까지가 같은 주기죠. 수소, 헬륨이 같은 주기죠.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는 무슨 뜻이냐면 쓰세요. 전자 껍질수라고 쓰는 거야. 1주기에 있는 애들은 껍질수가 하나, 2주기에 있는 애들은 껍질수가 2개. 됐나요? 지금까지 발견된 건 7주기까지 있습니다. 주양자수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예요. 3주기에 있는 애들은 주양자수 3번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사람 이름을 정리하는 건 내신용으로 꼭 한번 봐주시고요. 주기와 족 중에 누가 중요해? 족이 훨씬 중요합니다. 족이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상식 하나 한번 해볼까요? 111페이지. 거기 보면 주기율표가 나와 있죠. 주기율표. 노란 게 많니? 초록색이 많니? 딱 봐도 노란 게 많지, 그치? 그 노란 애들이 금속 원소예요. 금속이 많아. 됐나요? 화학 원소는 금속이 많습니다.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애가 비금속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중간쯤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이 파란 애는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니고 두 개의 성질을 다 갖고 있는 애. 그래서 준금속이라고 해요. 그 파랗게 생긴 애로 반도체를 만드는 거예요. 됐나요?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준금속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찾을 수 있겠어요? 빨간색 글씨? 2개 있죠? 그지? 하나는 수은이고요. 하나는 브로민이라고 써 있어요. 이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애는
이상하게 신기하게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금속 중에 액체는 누구니? 그러면 수은. 비금속 중에 액체는 누구니? 그러면 브로민. 이렇게 두 가지를 골라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그죠?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금속의 분류. 이것도 그냥 상식이에요. 주기율표 상식입니다. 원소의 분류를 보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되어 있어요. 금속 원소는 왼쪽에 있죠. 노란색으로. 비금속 원소는 오른쪽 위쪽에 있죠. 연두색으로. 됐나요? 준금속은 그 사이에 껴있는 거 맞죠? 특징을 알아두세요. 금속,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되기 쉽다. 요거 하나 체크해요. 실온에서 고체 상태이다. 그 옆에다 쓰세요. 고체 상태인 이유는 녹는 점이 매우 높다. 됐나요? 녹는 점이 높으니까 아직 안 녹아서 고체 상태인 겁니다. 고체 상태이다 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 있고 녹는 점이 높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전기가 잘 통하면 금속 맞죠? 비금속은 오른쪽 위쪽에 있습니다. 전자를 얻어 음이온되기 쉽다. 실온에서 기체나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산소나 수소 이런 산소나 질소 이런 애들은 기체 상태 맞지? 녹는 점이 비교적 낮다. 됐나요? 고체나 기체로 존재하는 건 녹는 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열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비금속이니까 부도체, 절연체 이렇게 되겠죠. 준금속은 중간 형태. 여기까지 됐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이게 살짝 읽어가시는 상식입니다. 동적 원소 이름도 있어요. 일족 이렇게 써있죠. 일족. 수소 있고요. 리튬 있고요. 나트륨 있고요. 칼륨 있어요. 얘는 일족에 위치하고 있지. 화학적 성질이 다 비슷합니다. 요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래요. 일족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잘 봐. 금속이란 단어를 쓰려면 금속이어야 되죠. 이 일족 중에 금속이 아닌 애가 있지. 이 수소는 금속이 아니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인 일족을 표시할 때는 수소는 제외합니다. 수소를 제외한 일족 원소를 다른 말로 알칼리 금속이라 그래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이족 원소는 베릴륨 있고요. 마그네슘 있고 칼슘 있죠. 이렇게 세 마리는 알칼리 토금속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같은 족 이름이니까 알칼리 토금속. 상식으로 알아두라겠습니다. 알칼리 토금속. 수능에 안 나와요. 그리고 17쪽인 애가 있죠. 플로린, CL, BRI 이렇게 17쪽인 애들도 있습니다. 니네들은 BRI는 모르지만 플로린, CL은 알고 있죠. 그죠? 요런 애들 다 할로젠 원소라 그래요. 할로젠 그러면 17쪽이구나. 됐죠? 18쪽 원소는 알고 있죠? 비활성 기체. 누구라도 가능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 됐죠? 주기율표 어렵지 않죠? 그죠? 요게 어렵지 않습니다.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문제는 꼭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다 주기율표 판별하는 애들이거든요. 금속이니 비금속이니 판별하는 문제들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살짝 풀어보시고요. 자, 우리가 2단원 뒤쪽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 딱 4개가 있어요. 딱 4개. 그 4개가 2단원의 절반이에요. 오늘 그 4개 중에 3개를 할 거예요. 오늘 수업이 2단원의 절반 중에 가장 중요한 수업입니다. 잘 들으세요. 잘 봐. 거기 나오는 애들 제목을 보면 유효핵전화라는 애를 배워요. 유효핵전화. 단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유효핵전화. 잘 외워두시고요. 유효핵전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원자 반지름이에요. 원자 반지름. 세 번째 나오는 애가 이온 반지름이고요. 네 번째 나오는 애가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총 4개를 배우면 2단원이 끝나요. 얼마 안 되지. 그치? 1단원보다 2단원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단원을 더 못 봐요. 1단원보다. 시험 점수가 더 낮아. 왜?
실수 정말 많이 해서 틀려오거든요. 실수하지 말고 꼼꼼하게 정리를 합니다. 유효핵전화, 원자반지름, 이온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4가지를 배울 거예요. 됐나요? 하나씩 다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고요. 여기다가 별표를 쳐라 그러면 이온반지름과 이온화 에너지 별표를 꼭 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2가지를 하기 위해서 앞쪽부터 배우는 거예요. 됐죠?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 자, 첫 번째부터 시작할까요? 유효핵전화. 유효핵전화. 단어 되게 어렵습니다. 책 한번 보세요. 유효핵전화. 가래막기 효과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 유효핵전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전자 원자에서는 전자가 또 다른 전자를 가림으로 핵의 전하와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하가 다른데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하를 유효핵전하라고 합니다. 단어 되게 어렵지, 그치? 이거 외우세요. 그러면 외울 수 있겠어요? 못 외우는 거야. 그러니 이해해 달라고. 잘 봐. 유효핵전하가 뭐냐면 쉽게 해줄게. 유효핵전하가 뭐냐면 전자가 느끼는 실제 전하, 이걸 유효핵전화라고 하거든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래서 알기 편한 단어로 바꿔줄게. 잘 보세요. 이거는 책에 안 써있는 단어야. 공부할 때 이런 단어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요 멘트로 공부를 하세요. 뭐냐면 원자핵을 원자핵이 전자를 당기는 힘이에요. 이렇게 이해해주면 시험 문제를 좀 더 빨리 제대로 풀 수 있어요. 다시요. 유효핵전화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원자핵이 전자를 당기는 힘이요. 이렇게 꼭 정리를 해줍니다. 책에 안 써있거든요. 이건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유효핵전화, 원자핵이 전자를 당기는 힘. 됐어? 자, 한번 해볼게. 잘 보세요. 리튬이라는 애가 있었어. 3번이지. 전자는 3마리가 있습니다. 하나, 둘, 여기에 셋. 됐니?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원자핵이 전자를 당길 거야.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전자가 있겠지, 그지? 자, 그렇다면 이 원자핵이라는 애가 A를 당기는 힘과 B를 당기는 힘 중에 누가 더 세게 당기겠니? 이게 유효핵전화라고요. 유효핵전화 누가 크니?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건 쉬워. 물리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훨씬 더 쉽습니다. 힘은 상수의 m1, m2의 r제곱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만유인력 공식이에요. 요거 하나만.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요거 하나만. 거리의 제곱에 관비례하기. 그죠? 힘이라고 하는 애는 가까울수록 세요. 당연하지 않겠나? 여기 됐어요? 그럼 질문. A와 B 중에 누가 더 가깝니? A가 가깝죠. 그럼 누가 더 당기는 힘이 세니? A가 세겠죠. 가까울수록 센 거니까. 그걸 화학적 문장으로 바꾼대요. 누가 더 유효핵전화가 크니? A가요. 됐어요? 그러니 전자가 느끼는 실제 전화, 이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 당기는 힘은 가까울수록 크구나. 됐어요? 어때? 이게 공부하기 편하지, 그지? 이렇게 공부하기 편한 걸로 바꾸시면 화학이 좀 더 쉬워진다고요. 됐나요? 가까울수록 당기는 힘이 커요. 그럼 유효핵전화는 커요. 됐죠? 그게 유효핵전화라는 애예요. 됐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안 어렵지? 그치? 안 어렵지? 안 어려우면 하나만 더 이해하고 정리합시다. 하나만 더 이해해 주세요. 하나는요, 이해는 여기까지야. 자, 핵전화라는 애가 있고요.
유효핵전화라는 애가 있어요. 핵전화와 유효핵전화. 자, 이름이 좀 다르지. 그럼 내용도 좀 달라요. 핵전화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붙어있지, 그지? 핵전화는 뭐냐면 이 녀석은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를 핵전화라고 해요.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핵전화. 원자핵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전하. 그걸 핵전화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유효핵전화는 뭐라고? 유효핵전화는 얘는 전자가 느끼는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자, 이해시켜줄게. 이해는 여기까지라 그랬어요.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요거만 이해하면 돼요. 수능에 안 나왔다 그랬어. 리튬은 3번이에요. 양성자 몇 개?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 플러스 3만큼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됐지? 플러스 3개 있어요. 잘 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마리가 있다 그랬지. 얘가 A. 두 번째 껍질에 전자 1마리가 있다 그랬지. 얘가 B. 됐나요? 잘 보세요. A라는 전자한테 야, 핵전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됐나요? 그럼 A라는 애한테 핵전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핵전화가 누구 거라고? 전자 거야? 원자핵 거야? 원자핵 거지. 그죠? A야, 원자핵에 핵전화 얼만큼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A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플러스 3만큼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요? 한 번만 더요. 그럼 B한테 물어보겠지. 야, B야, 핵전화 얼마니? 그럼 B는 뭐라고 대답해? 핵전화 누구 거라고? 얘 거죠. 됐어? 그러니 플러스 3만큼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요거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어? 한 번만 더요. 얘 다 끝났어. 유효핵전화는 어떻게 되니? A야, 유효핵전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전자가 느끼는 양이죠. 그지? 그러니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양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게 유효핵전화예요. 그럼 얘 유효핵전화 얼마니? 플러스 3이었는데 멀잖아. 그러니 3보다는 좀 작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됐어요? 핵전화가 3 개꺼. 유효핵전화는 내가 느끼는 거. 되니? 그럼 B한테 물어보겠죠. 야, 유효핵전화 얼마야? 더 멀죠. 그러니 3보다 좀 더 많이 작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나트륨이요. 원자번호 11번.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 됐나요? 얘 A라고 하고 얘 B라고 합시다. 핵전화는 플러스 11. 자, A한테 물어보겠죠. A의 핵전화는 얼마야? 플러스 11이요. 됐나요? 누구 거니까? 얘가 갖고 있는 값이니까. B야, 핵전화 얼마니? 그러면 플러스 11이요.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유효 핵전화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히 플러스 11인데 나한테는 올 때 줄어들죠. 됐어요? 그러니 11보다 좀 작은데 그럼 얘한테 물어보면 더 멀지, 그치? 그러니까 11보다 많이 작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핵전화는 같은 값이고요. 유효 핵전화는 가까울수록 크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마지막 하나만. 요 녀석과 요 녀석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리튬에 있는 첫 번째 껍질의 전자야. 유효 핵전화 얼마라고? 3보다 좀 작은데. 그치? 야, A야, 너 유효 핵전화 얼마라고? 11보다 좀 작은데. 그럼 얘랑 얘 중에는 누가 크니? 얘가 큰 거 맞죠? 원자 번호가 크면
유효 획전하고 커요. 됐나요? 왜? 안쪽에 있는 숫자가 크잖아요. 당연하겠죠. 이게 유효 획전하기. 정리 간단하게 할게요. 자, 유효 획전. 시험용 문장으로 꼭 알아봅니다. 유효 획전. 전자가 느끼는 실제 전하량을 유효 획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전자가 느끼는 힘. 또는 우리는 뭐라고 쓴다고? 원자에게 전자를 당기는 힘. 그죠? 당기는 힘. 유효 획전은 뭐라고 써오는 거냐면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요. 여기 한번 써줬잖아요. 리튬보다 나트륨의 유효 획전화가 커요. 두 번째, 저기처럼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커요. 정의는 외워줍시다. 유효 획전화 뭐라고? 자, 내리면 전자가 느끼는 실제 전하. 전자가 느끼는 양이 유효 획전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는 해주지만 니네 머릿속에 꼭 넣으세요. 뭐라고? 당기는 힘. 당기는 힘. 자,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했던 거 EX. 리튬이라는 애가 있었어. 3번. 첫 번째 거, 이게 플러스 3의 핵전화를 갖고 있고요. 플러스 전자. 여기에 전자 하나. 여기 A라는 전자와 여기라는 B라는 전자가 있었어. 물어본다 그랬죠? 자, 핵전화는 누가 크니? 그럼 얘는 플러스 325라고 대답할 거고요. 얘도 플러스 325 이렇게 대답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됐어? 그럼 유효 핵전화는 누가 크니? 유효 핵전화는 누가 크니? 얘 3보다 좀 작은데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얘는 거리가 머니까 3보다 많이 작은데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치? 그래서 핵전화를 물어보면 같아요라고 대답할 거고요. 유효 핵전화를 물어보면 달라요라고 대답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유효 핵전화를 물어보면 원자 번호 큰 애를 골라오시면 돼요. 유효 핵전화를 물어보면 원자 번호 큰 애를 골라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니까 니네 틀리는 거 뭔지 잘 봐. 나트륨과 11번, 플로린 9번. 자, 유효 핵전화는 누가 클까요? 유효 핵전화 누가 크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애들이 원자 번호 크니까 얘가 커요. 이렇게 써와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단어는 왜 이렇게 쉬운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려? 대충해서 다 틀리는 거예요. 꼼꼼하게 공부하세요. 잘 봐. 유효 핵전화는 전자가 느끼는 실제 전하값이라고 그랬지. 그럼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큰 거 맞지? 그런데요, 니네 120페이지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게 유효 핵전화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거든. 거기에 나트륨 찾아보세요. 찾았어? 플로린 찾으세요. 찾았어? 자, 나트륨과 플로린 중에 유효 핵전화가 누가 크니? 플로린이 크죠? 선생아, 원자 번호 클수록 크다며 왜 달라? 됐어? 이걸 수능에는 못 내요. 왜? 얘는 3주기 1쪽이고요.
얘는 2주기 17쪽이에요. 주기도 다르고 족도 다르지. 그럼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어. 되셨나요? 그럼 언제 맞네? 내신은 내요. 화학 선생님. 그럼 이 그래프를 외워야 되겠니? 아니요. 수능 볼 땐 외우지 않습니다. 수능에는 안 나오니까. 언제 외우는 거야? 내신 볼 때 시험 전에 외우셔야 돼요. 됐니? 그래서 수능보다 내신이 더 어려워요. 외울 게 많잖아요. 할 수 있겠어? 자, 다시요. 3주기 1쪽, 2주기 17쪽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신용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됐나? 그럼 모의고사 때는 뭘 골라오는 거야? 문제 풀 때는 항상 동주기, 동족일 때만 골라오는 겁니다. 동주기이거나 동족일 때. 자, 비교 한번 해볼까요? 여기 베릴륨이라는 4번짜리가 있고요. 산소라는 8번짜리가 있어요. 유효핵전화는 누가 크니? 자, 얘 전부 다 2주기에 있는 애들 맞지, 그지? 동주기라면 유효핵전화는 원자번호 클수록 커요. 쉽죠? 한 번만 더요. 리튬이 있고 나트륨이 있어. 얘 3번이고 얘 11번이거든요. 얘 1쪽이고 얘도 1쪽이지. 이런 동족일 때는 나트륨 원자번호가 클수록 커요. 수능이나 모의고사 니네가 앞으로 풀 모든 문제는 다 동주기 동족만 물어보는 거야. 됐어? 그러니 원자번호 큰 알을 골라오세요. 이렇게 쓰면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됐어? 유효핵전화는 원자번호의 개념으로 묶어주는 건데 주의할 사항이 뭐라고? 동주기, 동족일 때는. 되니? 내신 보기 전에 그래프는 외우십니다. 여기 그래프 되게 많거든요. 그래프를 전부 다 외우는 게 니네들 2단원 공부법이에요. 자, 유효핵전화 하나 됐어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잘 봐. 하나만 더 할게. 잘 봐. 리튬이라는 애가 있었지, 그지? 3번이라 그랬어, 그지? 여기 첫 번째 전자가 2마리가 차있는데 얘를 A전자라 그랬지, 그지? 두 번째 전자가 차있는데 얘는 B라 그랬지, 그지? 그럼 얘는 플러스 3이라는 전하량을 갖고 있었는데 유효핵전화는 3보다 좀 작고요, 3보다 더 많이 작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됐어? 그런데 얘는 실제 거리값을 계산해서 실제 계산한 것보다 좀 더 작아요. 힘이 유효핵전화가 원래 계산을 막 이렇게 하면 거리 넣고 막 전하량 넣고 계산하면 계산값 나올 거 아니야? 그거보다 좀 더 작아. 이유가 뭐냐면 이 전자를 얘가 당겨주고 있잖아? 그런데 이 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지. 이 전자가 이 앞으로 이렇게 와서 얘를 가리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전자가 와서 가려버리면 얘를 당기는 힘이 조금 줄어들겠지, 그치?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려막기 효과라고 해요. 괜히 전자가 가리니까 얘한테 전달돼야 되는 힘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유효핵전화가 감소하는 게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그래요. 됐나요?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 A와 B 중에 가려막기 효과는 누가 크니? 됐어? 이 국어시험 문제거든요. 국어시험 문제. 자, 얘 A는 앞에 가리는 애 있어 없어? B는 앞에 가리는 애 있어 없어? 있지. 그럼 가려막기 효과는 누가 큰 거야? 됐니? 이런 걸 다 틀려오는 거죠. 교과서만 읽고 이런 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을 졸라 열심히 듣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수업을 졸라 열심히 들으세요. 자, 적어줄게. 가려막기 효과는 원자핵의
가까울수록 커요. 조금 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이해 한번 해볼까요? 잘 보세요. 극장에 스크린이 이렇게 있었어. 첫 번째 줄에 앉아있는 애, 두 번째 줄에 앉아있는 애, 세 번째 이렇게 앉아있겠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앉아있을 거야. 그런데 첫 번째 앉아있는 애가 대가리가 이만한 거야. 됐지? 두 번째 앉아있는 애 이렇게 생겼고요. 세 번째 앉아있는 애 이렇게 생겼어. 됐니? 자, 그럼 이 맨 뒤에 있는 애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지? 그러면 가려 막은 거니 아니면 가려 막힌 거니? 됐어요? 자, 그럼 스크린을 제일 많이 가리는 누구야? 얘죠? 이해됐어요? 이게 가려막기 효과예요. 가려막기 효과는 당한 게 아니라 가린 애가 가려막기 효과야. 그럼 가려막기 효과는 화면에 가까울수록 많이 가리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 단어 되게 어렵습니다. 나중에 헷갈려 틀려온다 그랬어요. 요 맨 뒤에 있는 애는 그 뒤에 누군가가 앉아있지 않지. 그럼 얘는 누군가를 가릴 수 있니? 없죠. 그러니 얘는 가려막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가려막기 효과는 가까울수록 커요. 이 문장이 이해가 되면 시험 문제 정확하게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이 단어는 계산형 시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되게 많이 틀려오죠. 다 그냥 써오니까. 한 번쯤만 들어보면 쉽거든요. 핵전화가 뭐고 유효핵전화가 뭔지 한 번쯤만 들어보면 구별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려막기 효과, 잘 가리는 애. 잘 가리는 애. 됐나요? 앞에 있을수록 잘 가려요. 중요한 문장입니다. 꼭 적어주세요. 자, 유효 핵전화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지? 자, 두 번째 파트 진행할게요. 두 번째 졸라 어렵습니다. 별표 3개짜리. 별표 3개. 얘 이름이 뭐냐면 원자 반지름이라는 애. 원자 반지름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원자 반지름 잘 봐. 원자 반지름을 어떻게 지내냐면 원자핵에서 전자가 있겠죠. 전자가 있겠지, 그지? 원자 반지름은 원자핵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까지의 거리를 재면 되죠. 됐어요? 이게 원자 반지름일 거 아니에요? 잴 수 있겠니? 못 재요. 그걸 우리 2단원에서 이미 배웠어. 지금 현재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이 궤도를 빙글빙글 도니? 아니요. 기억나세요? 2단원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라 원자핵 주위의 발견 확률을 점 찍는 거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이 발견될 확률을 점 찍어서 이 확률 함수로 표시하는 게 현대의 원자 모형이에요. 그러면 전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그럼 어디까지가 평균값이야? 못 재요. 됐나요? 왜? 이 전자가 매우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치? 딱 봐도 반지름을 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재는 거냐면 수소 원자를 데려와. 그럼 전자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겠죠. 그죠? 여기다 또 수소 원자를 데리고 와. 그럼 여기 있는 전자도 막 돌아다니고 있겠지. 그치? 얘네 둘이 합쳐져요. 중학교 때 배운 공유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전자 일로 와. 여기다가 놔. 너 전자 일로 와. 여기다가 놔. 딱 놔. 그리고 서로 결합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 이렇게 결합하면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전자가 어느 일정한 공간에 머무르게 됩니다. 공유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한 덩어리의 분자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긴. 됐니? 그러면 바운더리가 정해지죠. 그래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때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요. 됐어요? 그리고 얘를 반으로 딱 자르면 요 반이 원자 반지름이에요. 됐어요? 자,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된다고? 원자 하나로 잴 수 있니? 아니요. 같은 원자 두 개를 결합시킨 다음에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재서 반으로 나누는 게 원자 반지름이에요. 됐나요?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다시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된다고? 동일한 원자를 두 마리를 갖고 옵니다. 동일한 원자 두 개를 결합시켜요. 동일한 전자 두 개를 결합시켜요. 됐죠?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겠지, 그지? 그러면 잴 수 있는 애가 생겨요. 핵과 핵 사이의 길이를 잽니다.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얘를 쓰면 안 되겠죠. 절반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걸 원자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서 절반으로 나누면 반지름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H라는 애가 있었어, 이따 말하게. H라는 애가 있었어, 이따 말하게. 여기다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거 맞지, 그치? 그죠? 그런 다음에 얘의 원자핵과 얘의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재는 거지. 되니? 이걸 핵간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절반으로 딱 나누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겠죠, 그죠? 그때 한쪽만 원자 반지름이라고 정의해요.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반으로 나누면 원자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니? 됐어요? 많이 어렵지 않다겠습니다. 이 단어 졸라 쉬워요. 제발 틀려보지 맙시다. 됐니? 자, 그럼 질문 하나. 원자 반지름을 절대로 잴 수 없는 애. 원자 반지름을 절대로 잴 수 없는 애. 할 수 있겠어요? 원자 반지름을 잴 수 없어요. 왜? 원자 반지름을 재는 기준이 뭐라고? 동일한 두 개의 원자를 결합시켜야 되죠. 원자들 중에 절대로 결합하지 않는 원자가 있어요. 절대로 결합하지 않는 애. 누구? 비활성 기체. 18쪽은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되니?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잴 수 없어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비교할 때는 비활성 기체를 비교하진 않아요. 됐어요? 자, 이것도 상식으로 하나 알려드릴까요? 상식. 이런 걸 하면 화학이 되게 쉬워지는데, 이 화학 되게 쉬워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2단원을 할 때 공부하세요. 4단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잘 봐. 주기율표예요. 주기율표. 요걸 꼭 써놓으세요. 이런 거 책이 없거든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외우세요. 됐나요? 잘 보세요.
되게 쉬운 거 알려줄게. 화살표 아래로. 그럼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지? 화살표를 이쪽 방향. 자, 요렇게 화살표를 칩시다. 니네 주기율표에서 봤죠? 주기율표의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뭐가 있어? 노란색이 있지. 그래서 여기를 금속성이 강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1번부터 20번까지 니네 외우고 있죠? 니네 20번까지 외우는 것 중에 금속성이 제일 강한 애는 누구니? 됐어? 그거 하나만 외워달라고. 이렇게 내려서 이 끝에 있는 애. 얘 이름 뭐야? 칼륨. 됐어요? 그 녀석을 외우세요. 니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금속성이 제일 큰 애 누구야? 칼륨. 됐어? 한 번만 더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금속성이 강해집니다.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원소 중에 비금속성이 제일 큰 이쪽 끝에 있는 애 누구니? 누구? 응! 됐어요? 그럼 이쪽 끝에 있는 애 비활성 기체를 제외하면 이쪽 끝에 있는 애 누구야? 주기율표를 외우라 그랬죠? 됐나요? 응? 주기율표 외워. 몇 주기 몇 쪽인지를 외우세요. 됐어? 몇 주기 몇 쪽인지를 외우세요. 여기에 있는 애가 금속성이 제일 강하죠? 칼륨이고요. 여기 있는 애가 비금속성이 제일 강하겠지? 플로린이죠. 됐나요? 이 정도도 안 하고 화학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금속성이 나타나는 애는 성질이 정해져 있어요. 잘 봐. 우리 아직 안 배웠죠?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아직 안 배웠고요. 이온화 에너지는 더더욱 안 배웠어요. 다 해결해 줄게. 리튬 3번이고요. 나트륨 11번이고요. 칼륨 19번이에요. 됐어? 자, 리튬 몇 주기? 2주기. 그러니 껍데기가 몇 개? 2개. 됐어? 나트륨은 3주기. 그러니까 껍데기가 몇 개? 3개. 칼륨 4주기. 그러니까 껍데기가 몇 개? 4개. 됐니? 자, 누가 제일 커? 칼륨. 됐어? 하나만 하라고. 니네가 알고 있는 1번부터 20번 중에 사이즈가 제일 큰 애가 누구야? 칼륨이요. 이렇게 최고값을 외우세요. 차라리. 됐나요? 금속성이 크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두 번째요. 아래로 내려가면 칼륨이 원자 반지름이 어때? 졸라 크죠. 어때? 어렵지 않죠? 원자 반지름 니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애가 누구라고? 칼륨이요. 되니? 그럼 반대로 물어볼까요? 니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원자 반지름 제일 작은 애는 누구야? 얘가 제일 크지. 그럼 이 대각선 끝에 있는 애가 제일 작아요.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플로린이요. 됐어? 사이즈 제일 작은 애와 제일 큰 애를 그냥 살짝 외워주면 안 헷갈릴 수 있어요. 됐니?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양적 반응보다 더 어렵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제일 큰 거 칼륨, 제일 작은 거 플로린. 됐나요? 그럼 그 밑에다 하나 써줄까요? 배운 적도 없지만 감소해요. 누가? 이온화 에너지다. 누가? 전기 음성도다. 이게 하나의 박스예요. 됐니? 잘 외울 수 있겠어요? 자, 툭툭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원자 반지름 제일 큰 애가 누구야? 칼륨.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칼륨. 전기 음성도 제일 작은 애 누구니? 칼륨. 반대로요.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애 누구야? 플루오린. 전기 음성도 제일 큰 애 누구야? 플루오린. 원자 반지름 제일 작은 애 누구야? 플루오린. 됐죠? 플루오린에 가까워질수록 작고요. 플루오린에서 멀어질수록, 칼륨에서 가까울수록 커요. 이런 거 잘 외워달라고. 이런 거 수능에다 써놓으세요. 수능에다가. 내신 볼 때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하나만 더요. 박스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다 쓰는 거야. 뭐라고? 양이온 되기 쉽다. 양이온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됐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어버리기 쉽다. 요거 산화 되기 쉽다. 이렇게 씁니다. 됐니? 끝났죠? 전자 제일 잘 잃어버리는 애가 누구야? 칼륨. 양이온 제일 잘 되는 애가 누구야? 칼륨. 산화 제일 잘 되는 애가 누구니? 칼륨. 그 반대로도 쓸 수 있어요? 음이온 되기 쉬운 애는 누굴까요? 플루오린. 전자를 제일 잘 얻기 쉬운 애는 플루오린. 환원되기 쉬운 애는 플루오린. 돼요? 이거 쓸 수 있겠어요? 꼭 써놓으세요. 주기율표 파트에 꼭 써놓으세요. 화학을 암기 과목처럼 공부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놓고 화학 어렵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 다 틀리지. 외울 거면 이런 걸 외우세요. 됐니? 물론 외우십니다. 자, 이걸 원자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EX 같은 주기일 때 그러면 리, 배, 붕, 탄, 질, 산, 플루오린, 네온 있네. 네온은 원자 반지름을 측정할 수가 없다 그랬지. 됐니? 자, 그럼 여기 물어볼까요? 원자 반지름은 누가 제일 크니? 됐어? 외워서요? 원자 반지름 제일 작은 애가 누구라고? 플루오린. 됐니? 그러니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부등호를 쳐야 되죠. 할 수 있겠어? 자, 요거 잘 외우시라겠습니다.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합니다.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번호는 작아요. 됐니?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플루오린이 제일 작아요. 자, 이유가 뭐니? 이유를 두 가지를 쓰셔야 됩니다.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서술형이 나오면 이 두 가지 단어를 모두 다 써야 돼요. 원자 반지름을 물어볼 때, 반지름을 물어볼 때 두 가지 단어를 다 쓰셔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두 가지 단어를 다 써오세요. 하나만 쓰면 답이 안 돼. 둘 다 쓰는 거야.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이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전자의 껍질수예요.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전자의 껍질수. 두 번째, 이거 하려고 얘 배우는 거예요. 유효 핵전화가 이 끝에 있는 전자들을 당기는 힘이라고 했지. 전자를 세게 당기면 이 전자가 딸려 들어가겠죠. 그러니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예요. 됐어요?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단어는 전자 껍질 수와 유효 핵전화를 동시에 두 단어를 다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같은 주기니까
주기 아까 주기를 했었죠. 주기가 무슨 뜻? 전자껍질수. 그럼 같은 주기면 전자껍질수는 모두 다 같겠죠. 됐니? 그럼 원자 번호가 커지면 뭐가 커지는 거야? 유효 핵전화가 커지는 거죠. 원자 번호가 클수록 동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 핵전화 큰 거 맞지? 그럼 전자를 더 세게 당기겠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줄어들겠지. 이해됐니? 당기는 힘이라고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죠.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이유를 쓰셔야 돼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이 작아지는 이유가 뭐야? 유효 핵전화가 크니까요. 됐나요? 그렇게만 쓰면 답이 완성되지 않아요. 뭐라고 써야 된다고? 전자껍질 수는 일정하고 유효 핵전화가 커지니까 두 단어를 동시에 쓰셔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양적 반응 문제는 1단원은 이해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문제를 풀고 또 풀고 또 푸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니네 시험 봐서 알지, 그지? 문제를 풀고 또 풀고 밖에 없어. 외운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2단원은 문제를 안 풀어도 외우기만 하면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게 2단원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이런 정의들을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해요. 책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그래야 좀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겠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EX. 그렇다면 같은 족이면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이 어떻게 되니? 자, 같은 족이라면 리튬, 나트륨, 칼륨. 자, 니네가 알고 있는 애들 중에 제일 반지름이 큰 애가 누구라고? 칼륨. 어때? 하다 보니까 좀 쉬워지는 거 맞지, 그지? 그럼 원자 번호가 3번, 11번, 19번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 원자 반지름은 커지죠. 왜 커질까요? 이유를 쓰는 게 우리의 공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쓸 때는 두 단어를 써야 된다고 그랬죠? 뭐라고? 전자 껍질수. 또 하나는 뭐라고? 유효 핵전화. 됐어요? 자, 잘 보세요. 여기가 중요해. 전자 껍질수. 2주기, 3주기, 4주기. 껍데기가 많아지는 거 맞지? 껍데기가 많아지면 당연히 반지름이 커지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유효 핵전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크면 유효 핵전화도 커지지. 그죠? 유효 핵전화가 크단 말이 무슨 말이라고? 당기는 힘이 졸라 세지 않겠니? 당기는 힘이 세면 반지름은 어떻게 돼? 작아져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유효 핵전화도 커진단 말이죠. 그러면 껍질수가 증가하는 걸로 때문에 반지름은 커지고요. 유효 핵전화가 증가해서 반지름은 작아져요. 됐니? 어때? 영향을 미치는 애가 두 종류가 있는 거 맞지? 그런데도 커지는 이유가 뭐야? 둘이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 껍질이 커진 효과가 좀 더 크구나. 됐어? 같은 족일 때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이 커지는 이유가 뭐니? 전자 껍질수가 많으니까요. 되게 단순한 답이죠. 뭐라고 쓰는 거라고? 전자 껍질수가 커져서 반지름은 증가하고요. 유효 핵전화도 커져서 반지름은 작아지지만 전자 껍질수가 커지는 효과가 더 커져요. 그래서 커지고 작아지지만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됐니? 이 두 개의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전자 껍질수와 유효 핵전화. 이 단어 중간 이후부터는 전자 껍질수와 유효 핵전화. 특히 저 유효 핵전화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질문.
넘어가기 전에 복습합니다. 잘 봐. 원자 반지름 부등호로 맞추세요. 졸라 헷갈려요. 마음속으로 맞추든 대답해. 됐니? 잘 보세요. 쉬운 것부터 한번 할까요? 리튬 플루오린 반지름 누가 크니? 이거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졸라 어렵습니다. 누가 크다고? 됐나요? 다시요. 베릴륨과 산소 누가 크니? 누가 크니? 쓸 수 있겠니? 돼요? 그럼 질소, 붕소 누가 커요? 생각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Cl과 인 누가 크니? 생각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됐니? 차라리 계산을 하고 모르는 문제가 낫지, 그치? 이거 연습이 안 되면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됐니? 할 수 있겠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알루미늄 마그네슘 누가 크니? 됐어? 올 수 있어 이거? 마지막 하나 해볼까요? 나트륨 칼륨 누가 커? 됐니? 자, SIS요. 누가 커요? 니네가 뭘 못하는지 알겠지, 그치? 됐어요? 구구단을 못 외우는데 구구단 게임을 하는 거랑 똑같지. 시험 문제는 되게 쉽거든요? 이해하고 나면. 그래서 이거 알려줄 테니까 잘 봐. 그럼 마지막 하나만요. 리튬과 CL은 누가 클까요? 이거 누가 클까요? 누가 커요? 자, 동주기 동적이 아니지. 그치? 얘는 2주기 1쪽, 얘는 3주기 17쪽. 동주기 동적이 아니에요. 동주기 동적이 아니면 물어볼 수 없다 그랬지, 그치? 어디서만? 모의고사 수능에서만. 내신은 물어보겠죠. 자, 그림 한번 볼까요? 121페이지. 그래서 내신 볼 때는 그래프를 외우세요. 거기 보면 리튬 찾으세요. 리튬의 원자관계를 동그라미 찾아? CL 찾으세요. CL의 원자관계를 동그라미 찾으니? 자, 누가 더 커? 리튬이 크지, 그지? 뭔 말인지 알겠니? 얘가 커요. 잘 봐. 얘는 껍데기가 몇 개야? 하나, 두 개요. 됐니? 그럼 얘는 껍데기가 몇 개야? 하나, 두 개, 세 개여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반지름이 껍질 수만 영향을 미친다면 CL이 당연히 크지 않겠냐? 그런데 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얘는 플러스 3짜리고요. 얘는 플러스 17짜리지. 그러니까 졸라 세게 당기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작아지는 거예요. 외운다고 못 외워. 나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쉬운 거 하나 알려줄게. 니네 원자반지름 제일 큰 애가 누구라 그랬지? 이거 할 수 있지, 그지? 그지? 리튬은 여기 있고요. CL은 여기 있어요. 됐어? 그럼 칼륨이 제일 크니까 여기서 가까울수록 크지. 이해됐니? 자, 요거 몇 칸 가운데? 칸, 두 칸. 얘는 몇 칸 가운데? 한 칸. 됐어? 누가 더 칼륨에 가까이 있니? 뒤에 가깝죠.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정 안 되면 얘를 외워. 이거 써놓고 외우세요. 자, 다시 원자반지름은 누가 크다고? 예, 연습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아직까지 이렇게 외우는 애들은 화학을 접으세요.
안 해도 됩니다. 절대로 화학을 맞춰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애들한테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중에 수능 화학으로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애들한테. 선생님 어렵잖아요. 어려워. 당연히. 해야 될 거 많잖아. 근데 고3 애들 중에 30분 내에 화학 20문제를 푸는 애가 없어요. 수능 보는 애들 중에도 그걸 푸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니네 화학 문제 풀 때 시간 모자라는 거 맞지? 못 풀어요. 왜? 어려우니까. 그런데도 하라 그래요. 이유가 뭐야? 화학이 어려운 만큼 그걸 하면 보상을 많이 준다.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애들한테 화학하라 그래요. 요새 취직 못해서 안달이지, 그치? 그런데 화학 전공자는 미달이 모자라요. 뽑는 인원이 10,000명이면 화학 전공자가 6,000명밖에 안 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화학을 전공하면 대학교 이름이 상관이 없어요. 왜? 인원이 모자라니까. 그럼 화학회사에서 물리하는 애를 데려갈 거야? 고등학생이면 가능하죠. 물리하다 화학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만큼을 배우고 기술을 완전히 익힌 대학생들, 졸업생들을 뽑을 건데 화학 전공자와 물리 전공자는 완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지. 거기다 대고 물리 전공자를 뽑을 거냐고. 안 된다고요. 그래서 대학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화학 했니? 이가 중요한 거야. 그럼 10,000명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6,000명밖에 없다면 그냥 야 너 내가 기본 시급을 줄 테니까 우리 회사 올래? 없으면 말고 이럴 수 있어 회사가? 없죠. 그러니 화학 전공자들은 전공자가 답이에요. 회사들이 와서 화학 전공자 1명이 면접을 보는 거예요. 니네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지, 그치? 그래서 화학 전공자가 A 회사 조건을 불러봐. C 회사 조건 불러보세요. 아유, 뭐 잘하는데. 당신네요. 괜찮은데? 나 여기. 이게 화학 전공자라고. 니네 생각해본 적 없지, 그치? 이런 거. 사회 나가서 이런 대접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 유일한 과목이에요, 화학이. 나 생물 전공했거든요. 미생물학과 나와서 유전공학 전공했어요. 난 분자생물학을 정말 잘해요. 근데 애들한테 뭐라 그래? 화학하라 그래. 화학을 하면 취직 걱정을 하나도 안 해요. 1도 안 해요. 그게 화학이란 과목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없어? 힘들다고 다 도망가잖아요. 어렵다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하는 애들, 버티는 애들이 대접받는 거죠. 당연한 거지, 그치? 그렇다고 화학이 뒤지게 어렵다고요? 아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제대로 잘 확실하게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 뿐이죠. 요거 꼭 적어주세요. 연습해. 그래서 항상 연습. 리튬, 플루오린, 나트륨, CN. 자, 이 두 개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리튬과 플루오린 중에 누가 커? 리튬이 크죠. 나트륨과 CN 중에 누가 커? 나트륨이 크죠. 그럼 리튬과 나트륨 중에 누가 커? 나트륨이 크죠. F와 CL 중에 누가 커? CL이 크죠. 됐어요? 부등호 칠 수 있겠어? 이것도 어려우면 그림을 그려요. 이 4개 중에 그나마 제일 큰 애는 누구니? 칼륨에 제일 가까운 애. 트륨이지. 이 중에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플루오린이죠. 졸라. 됐니? 그럼 얘로부터 얘는 한 칸 떨어져 있죠? 살짝 작아요. 살짝 작아요. 얘로부터 얘는 한 칸 떨어져 있죠? 살짝 커요. 이해됐어?
그럼 저 그림 한 방으로 리튬과 Cl도 구별할 수 있죠. 리튬이 커요. 여기까지 되면. 이 그림을 꼭 외우세요. 원자 반지름에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진짜? 원자 반지름 됐어? 진짜? 돼서? 진짜? 하나만 더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 연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진짜. 자, 세 번째. 이온 반지. 이 단어는 물 흐르듯이 배웁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오늘은 숙제도 있어요. 자, 이온 반지름. 이거 시험 문제 내려고 하는 거죠. 이온 반지름을 시험 문제 내면 저기서부터 이만큼을 다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온 반지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온 반지름은 뭐냐면 전자를 얻으면 양이온, 전자를 버리면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돼요.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겁니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 매우 안정한 상태가 되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애가 이온이에요. 자, 이온 잘 봐. 하나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반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하나만 이해합시다. 잘 보세요. 리튬 3번이죠.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하나 있거든요. 됐어? 이 맨 마지막 껍데기에 있는 전자가 8개에 안정하다 그랬지. 됐니? 그러면 얘 전자를 7개를 받아야 되지. 됐어? 또는 이 전자 뭐 하나 있으니까 요거 하나 버리면 되지. 됐니? 자, 어떤 게 쉬워? 버리는 게 쉽죠. 됐니? 그래서 리튬 같은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7개 받을래 하나 버릴래 선택하면 하나를 버리는 걸 선택한다고. 됐니? 하나를 버려. 전자 버려. 전자 버리면 껍데기도 같이 없어져. 됐니? 그리고 리튬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해할 수 있겠어? 이게 다예요. 다시 금속 원소가 양이온이 되면 전자를 버리지. 전자를 버릴 때 껍데기도 같이 버려. 됐니? 그럼 사이즈가 어떻게 된 거야? 작아지겠죠. 요거 맞출 수 있겠어? 그럼 반대로요. 플루오린은 9번이에요. 첫 번째에 2개가 차 있고요. 두 번째에 7개가 차 있어요. 7개 버릴래? 하나 받을래? 하나를 받겠지. 그게 편하니까. 하나 받아요. 됐니? 자,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커지겠니? 작아지겠니? 반대로 쓰는 거거든요. 작아졌죠? 음이온 되면 커지겠죠? 이거 쉽지? 그죠? 전자를 버리면 껍질도 같이 버려요. 반지름은 감소. 이거 하나만요. 머릿속에 넣으세요. 전자를 버리면 껍질도 같이 버려요. 반지름은 감소. 됐어? 자, 2가지밖에 없으니까 둘중에 쉬운 것만. 첫 번째, 원자라는 애가 있었는데 전자를 버리고 무슨 이온이 된다고? 전자를 버리면 양이온이 되겠죠. 됐니? 원자가 있었는데 전자를 버리면 양이온이 돼요. 그럼 전자를 버릴 때 껍질도 같이 버리니까 사이즈는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지. 됐니? 그래서 반지름이
감소합니다. 됐죠? 쉽지? 그치?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다시요.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될 때 껍질도 같이 버려요. 그러니 반지름은 감소. 됐니? 자, 그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자, 원자 반지름이 있고 이온 반지름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크니? 원자 반지름이 크죠? 만약에 이렇게 부등호가 쳐지면 요때 요 이온은 무슨 이온? 양이온. 됐어? 그럼 요때 요 원자는 무슨 원자? 금속. 배울 수 있겠니? 선생아, 양이온, 금속이 양이온 되나? 네, 전화량도 써줄게요. 여기다가 주기율표에 1족 있어요. 1족 2족 있죠. 그지? 13족이라고 써야 됩니다. 14, 15, 16, 17, 18족까지 있겠죠. 됐어요? 이 녀석들이 이온의 전하량이 생기게 되는데 이온의 전하량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1족이면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나있죠. 원자과 전자가 하나밖에 없지. 전자 하나를 버리겠지. 그래서 전자 하나를 버려서 플러스 1 되는 거야. 됐니? 전자 하나를 버리면 플러스 1이야. 그럼 전자를 버리면 껍데기도 버리죠. 반지름은 감소. 2족은 마그네슘 전자 2개 버립니다. 됐나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2 플러스, 칼슘 2 플러스. 그럼 껍데기가 줄어드니까 반지름은 감소. 13족 플러스 3이에요. 알루미늄 3 플러스. 전자를 버리는 게 좋다. 18쪽은 0이죠. 자, 17쪽 한번 해볼까요? 17쪽. 원자과 전자 7개. 7개 버릴래? 하나 받을래? 하나 받겠지. 그래서 얘 마이너스 1. 산소는 16쪽. 원자과 전자 6개. 6개 버릴래? 2개 받을래? 2개 받겠죠. 그래서 산소는 2 마이너스. 질소 3 마이너스. 됐나요? 자, 그러면 탄소는요? 원자과 전자 4개지. 4개 버릴래? 4개 받을래? 전자를 잃으면 금속성이고요. 전자를 얻으면 비금속성이거든요. 근데 얘는 4개 버리든 4개 받든 상관이 없지. 아무거나 할 수 있지. 됐어?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고? 도체와 부도체의 가운데. 준금속이라고 하는 거야. 화학은 주기율표만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주기율표를 가지고 노세요. 매일매일 외워. 외우라 그러면 다 외우는데요. 해봐. 아니, 표를 그려놓고 몇 쪽이 몇 쪽인지를 외우라고. 그 녀석이 어느 칸에 있는지를 외우라고. 그게 외우는 거야. 됐어? 3주기 16쪽이 누구니? 이렇게. 그게 될 때까지 주기율표를 가지고 노세요. 그럼 내가 그 주기율표에다가 모든 짓거리를 다 해줄 테니까. 됐어?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럼 니네들 주기율표를 갖고 놓으면요 2단원, 3단원, 4단원에서 끝나요. 그만큼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주기율표가.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틈날 때마다 순서를 맞춰서 이렇게 한 번씩은 꼭 그려보세요. 그럼 자 1쪽, 2쪽, 3 주기율표 이렇게 있으면 이쪽 연두색, 이쪽 노란색 맞지? 노란색이 1쪽, 2쪽, 3쪽 이렇게 되거든요. 금속이에요.
금속은 양이온, 비금속은 음이온. 됐죠? 양이온 되는 애는 금속이에요. 됐니? 그래서 시험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A 원소와 A 이온이 있는데 얘네들의 반지름을 봤더니 반지름이 이렇게 생긴 거야. 됐어? 그럼 요거 갖고 맞출 수 있죠. A 이온은 무슨 이온? 양이온. 그럼 이 A 원자는 무슨 금속? 무슨 원소? 금속 원소. 이걸 맞추는 게 얘네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됐니?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나머지. 원자라는 애가 있었어. 여기 두 줄 쓸 거예요. 원자라는 애가 있었어. 내렸죠. 전자를 받아먹겠죠. 전자를 얻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음이온이 되겠지. 자, 음이온은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양이온 될 때 작아지죠. 그럼 반대로 음이온을 될 때는 커져요. 반지름 증가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얘도 한번 써볼까요? 원자 반지름이 있었고 이온 반지름이 있을 때 부등호를 어느 쪽으로 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부등호가 쳐진다면 요때 이 이온은 무슨 이온? 음이온. 됐니? 요때 이 원자는 무슨 원자? 비금속 원자. 곤란할 수 있겠어요? 이거 3단원 가면 또 나와요. 얘가 금속이었어? 얘가 비금속이었어? 그럼 A와 B가 결합하면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이런 단어들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 2단원과 3단원은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는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중간에 이 녀석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마지막 결론. 원자 반지름이 있었는데 전자를 버리면 양이온이 되죠. 전자를 버릴 때 껍질도 같이 버려. 그러면 반지름은 감소. 되니? 자, 질문이요. 양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작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서 반지름이 작아지는 이유가 뭐야? 다시 반지름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반드시 두 개의 단어를 써달라고 했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 그 중에 하나만 쓰면 답이 완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 다 써야 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맞지? 됐니? 그럼 오늘 배우고 시험 전날까지 그거 기억할 수 있겠어? 계속 복습합니다. 잘 보세요. 왜 반지름이 감소하는 것이냐? 이유가 뭐야? 두 단어야. 전자 껍질 수와 유효 핵전압. 됐죠? 자, 양이온이 될 때 전자 껍질 수는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지름 감소하는 거 맞지? 됐어? 그런데 잘 봐. 리튬이라는 애가 있었지. 3마리가 있었지. 이것도 간단하게 해요. 얘 3만원이 있었어. 됐어? 그럼 얘 12,000원 주고 얘 12,000원 주고 얘 8,000원을 주면 되지. 아니 6,000원을 주면 되지. 됐어? 그럼 누가 많이 받았니? 똑같은데. 야, 엄마는 얼마 갖고 있었어? 3만원. 엄마 얼마 갖고 있었니? 3만원. 됐나요? 엄마가 갖고 있는 돈이 뭐야? 핵전. 나한테 전달된 돈이 뭐야? 유효핵전. 그럼 같은 껍질에 있으면 유효핵전과 같죠? 거리가 같으니까. 그럼 얘요. 왜 조금밖에 안 줘? 멀리 사니까. 이해되니? 됐어요? 그럼 핵전화와 유효핵전화 다 끝났죠? 자, 질문!
리튬 양이온이 되면 이 맨 바깥쪽 전자가 사라져 버리는 거 맞지? 그러니까 껍데기가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반지름 줄어드는 거 맞죠? 그런데 3만 원을 나눠 갔지. 됐어요? 얘 15,000원 됐죠? 15,000원 됐죠? 어때요? 유효 핵전화가 커졌지. 아까보다. 이해됐어? 전자의 개수가 적어지니까 유효 핵전화가 커져요.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돼? 더 작아지죠. 원래 요만해야 되는데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니까 이거보다 더 작아진다고. 양이온이 되면 왕창 작아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두 단어를 동시에 써야 돼요. 요것 때문에도 작아지고 유효 핵전화가 커지기 때문에도 또 작아지고. 됐니? 완성됐어요? 됐어? 할 수 있겠어? 자, 마지막 결론. 음이온이 되면 전자 껍질 수는 어떻게 돼? 왜 커지니? 전자 껍질 수 어떠니까? 변함 없으니까. 그래서 음이온이 될 때 전자 하나를 받으면 8개가 채워지죠. 원래 있던 곳에 채우는 거 맞지? 그러니까 요거 변함이 없다고요. 그럼 반지름이 늘어나면 안 되잖아. 그런데 늘어나는 이유가 뭐야? 유효 핵전화 때문에. 아까 9명 있었는데 10명 있으면 나눠가는 돈이 적어지지. 그죠? 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눠가는 돈이 적어지는 거 맞지? 그러니 당기는 힘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거예요. 왜? 유효 핵전화가 감소하니까. 여기는 하나를 더 추가해요. 플러스. 전자는 전자끼리 서로 미는 힘이 있어요. 전자는 전자끼리 서로 미는 힘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자의 반발력이라고 해요. 전자의 반발력은 어떻게 되겠니? 전자가 많아졌으니까 커지겠죠. 반발력이 커지면 밀겠지. 그럼 사이즈가 커지겠지. 그래서 음이온이 되면 커지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이 두 가지 비교할 수 있겠니? 니네 같으면 시험지 뭐 낼 거야? 유효 핵전화 낼 거야? 원자 반지름 낼 거야? 이온 반지름 낼 거야? 이온 반지름을 내면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껍질수와 유효 핵전화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지. 수능인 거죠. 됐어요? 모의고사용으로는 별거 아닌 걸 공부하면 되거든요. 내신용으로는 꽤나 많은 단어들을 해주셔야 되죠. 그죠? 왜? 국어 문제로 틀려올 수 있으니까. 반지름을 얘기할 때는 항상 2개의 단어를 신경 씁니다. 됐니? 자, 정리할게요. 유효 핵전화 뭐라고? 전자가 느끼는 실제 전하래. 그런데 우리는 그거 말고 간단한 단어로 배워달라고 했습니다. 뭐? 당기는. 유효 핵전화가 크면 더 세게 당겨라. 그럼 전자가 1껍질, 2껍질에 있다면 가까운 걸 세게 당기는 거 같지. 그래서 안쪽에 있는 전자가 유효 핵전화가 커요. 가려막기 효과라는 애가 있는데 맨 뒤에 있는 애보다 앞에 있는 애가 잘 가려요. 됐어요? 그게 저거예요. 잊어먹지 마세요. 틀려오면 안 돼. 앞에 있는 애가 원자에게 가까운 애가 잘 가려요. 됐지?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된다고? 똑같은 원자 2개를 결합시켜서 핵간거리의 절반. 다 그리면 안 돼. 절반 쓰셔야 됩니다. 결합하지 않는 애는 못 재요. 됐어요? 결합하지 않는 애는 못 재요. 됐니? 원자 반지름 다시 한번. 인과 질소 중에 누가 크다고? 와줘요? 이런 거 와줘?
P와 N 중에 누가 크다고? 주기율표가 박스로 안 들어있으니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지. P는 여기 있고요. N은 여기 있어요. 그럼 당연히 큰 거 아니겠니? 됐어요? 뭐가 쉬워지는 건지 정확하게 공부해줘야 되겠죠. 왜 화학이 어려운지 알겠지. 주기율표 박스가 없으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박스만 있다면 야, N 밑에 P가 있으니까 P가 큰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래서 주기율표 외워달라 그랬고요.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그 중에 얘가 제일 쉽죠. 원자가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되면 전자를 버리면서 껍데기도 버려요. 주로. 그럼 나머지는 반대. 됐나요? 쉬운 거 공부하세요. 쉬운 거. 됐지? 자, 오늘은 숙제도 있다고 했어. 다음 시간까지 외워보세요. 자, 여기 써 있는 거 다음 시간까지 꼭 외워옵니다. 받아 적으세요. 등, 전, 자, 이, 온. 다음 시간까지 반드시 외워옵니다. 등, 전자, 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비활성 기체 두 가지가 있어요. 헬륨, 네온, 아르곤. 그 중에 네온을 배워요. 네온은 10번. 전자는 총 10개. 얘랑 전자수가 같은 이온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랑 전자수가 같은 이온은 누구니? 됐나요? 얘랑 전자수가 같은 이온은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괜히 8번, 7번, 8번, 9번, 11번, 12번, 13번. 여기까지 됐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자, 얘네는 모두 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모두 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됐니? 자, 질문이요. 누가 제일 크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이걸 이온 반지름이라고 해요. 그 밑에 또 한 번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걸 원자 반지름이라고 해요. 자,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 7, 8, 9, 11, 12, 14. 됐나요? 자, 질문. NOF 중에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은 애는 누구니? 됐어요? 외울 수 있겠어?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은 애 플로린이야. 그러면 부등호를 어떻게 치는 거야? 자, 됐죠? 다시 한번 질문.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에 제일 큰 애는 누구니? 칼륨에 가까울수록 크다고 그랬죠. 그러니 부등호 됐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껍데기 몇 개? 2개. 껍데기 몇 개? 2개. 껍데기 몇 개? 2개. 껍데기 몇 개? 3개였는데 2개. 이해됐어? 껍데기 몇 개? 3개였는데 2개. 껍데기 몇 개? 3개였는데 2개. 됐니?
얘네들은 다 껍데기가 몇 개씩 있어? 2개씩. 그럼 전자 껍질 수가 반지름에 영향을 미쳐? 아니요. 그렇다면 누구 때문에 반지름이 결정나? 유효 핵전화 때문에. 유효 핵전화 밑줄 긋고 뭐라고 썼어? 원자 번호. 됐니? 그럼 유효 핵전화가 클수록 반지름이 작다. 자, 마지막 질문. 플로린 크기니 나트륨 크기니? 됐어? 그럼 얘만 두고 반대. 외우는 거 쉽습니다. 반지름 문제가 나오면 이 두 줄을 쓰세요. 반지름 문제가 나오면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다시 반지름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쓰세요. 니네 머리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니네를 무시해서 그러는 거야. 농담이야. 못 믿어서 제발 손가락을 믿으세요. 됐어? 뭐라고 쓴다고? NOFNAMGAL. 야, 이거 쓰는데 몇 초나 걸린다고. 됐어? 여기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쓰는데 몇 초 안 걸리죠? 써놓고 머리를 살짝 이렇게 기울인 상태에서 부등호를 졸라 쳐대는 거야. 됐어? 부등호를 졸라 쳐대는 거야. 됐어? 뭐만? 원자 번호 가운데만. 여기까지 됐니? 원자 반지름 가운데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같은 부등호죠. 이렇게 삐죽삐죽 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제발 연습해주세요. 그러면 이 반지름 문제는 정말 뒤지게 헷갈리거든요. 이 반지름 문제를 내가 다 맞추게 해줄 거야. 됐나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복습 차원에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르곤이랑 18번. 같은 전자 배치를 하는 애가 있어. 전자를 18개를 했습니다. 자, 써볼게요. 재빠르게. 질소 밑에 인, 황, Cl, K, Ca. 이래 21번 모르지, 그지? 이 뒤에 더 이상 모르지, 그지? 네, 끝났죠? 한 번만 더요. 인, 황, Cl, K, Ca. 15, 16, 17, 18, 19, 20. 15, 16, 17, 18, 19, 20. 됐죠? 자, 어떤 걸 주든 상관없어요. 위를 원자로 하든 아래를 원자로 하든 상관이 없어. 같은 전자 배치를 갔는데 3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써놨으면 여기다가 이온 반지름이요. 여기다가 원자 반지름. 됐니? 딱 두 줄 썼죠? 자, 어떻게 한다고? 고개를 살짝 부등호로. 고개를 살짝 옆으로 해서 부등호를 쳐댑니다. 됐니? 뭐만? 원자 반지름의 비금속과 금속 사이만. 됐어요? 이거 하는데 얼마 안 걸리겠죠, 그죠? 제발 부탁입니다. 연습 좀 해주세요. 됐니? 자, 위에 거 원자 6개고요. 아래 거 5개예요. 어떤 게 더 많이 나올까요? 6개 중에 3개 고르는 게 더 어렵겠지, 그지? 그러니 위에 거 확실하게 잘 외워오십니다. 됐나요? 그리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꼭 연습. 그래서 내 걸로 만들어 보시고 숙제 2가지. 주기율표에 몇 주기 몇 쪽을 외워오시고요. 이 2가지 꼭 외워오십니다. 됐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